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스포츠에서 종목을 불문하고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죠. 이런 운명의 한일전이 농구와 축구에서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축구 대표팀은 패배의 쓴맛을, 그리고 농구 대표팀은 무려 2연승을 거뒀는데요. 한일전으로 명암이 갈린 축구와 농구 대표팀을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다가오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물놀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또 물놀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까지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정각에 들어왔고요. 전남 무안과 장성, 그리고 전북 남원과 순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계신 곳 지금 날씨는 어떤지, 혹시나 또 비 피해는 없으신지 문자로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외출할 때 꼭 챙기는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 혹은 추천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시면 우리 세모정 애청자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네요. 네, 시간당 100mm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충청권을 이번 비가 강타했습니다. 예. 충남 서산은 자정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것만 해도 419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네. 이게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네네. 오늘 오전에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면서 주민 2명이 매몰되기도 했는데 네. 다행히 수색 구조 끝에 전원 무사 구조했다는 아이고, 소식이 다행입니다. 방금 전에 들려왔고요. 네.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면서 5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40대 남성 1명이 흙더미에 매몰돼서 숨졌습니다. 네. 충청도 갈산 전통시장이 침수됐고요. 예산 무안천은 인근 주민들이 이 범람 위험이 있어서 마을 네.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예. 충남 아산, 서산, 당진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예. 세종시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비가 더 온다는 거예요. 예. 충남에서 피해를 크게 줬던 비구름이 지금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벗어난 상태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타겟은 좀 광주, 전남, 경남, 경북 지역이에요. 네. 광주, 전남, 나주, 담양, 경남, 함안, 창녕에 호우경보 내려졌고요. 충북, 청주, 괴산, 세종시 등 중부 지역에도 일부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런데 충청권은 오늘 밤에 또 큰 비가 내릴 전망이에요. 예. 충청권 오늘 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50에서 80mm로 예보가 돼서 네. 추가 피해 우려되고 또 경기 남부, 전북, 서부, 대전, 세종 이쪽에도 150mm 이상 비가 더 올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새벽 사이 많이 내렸고 온데다가 여기 또 내리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참사도 봤지만 되게 갑작스럽게 지하차도라든가 지하주차장에서 네.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지하차도 이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천이나 무너질 수 있는 옹벽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각자 계신 곳의 날씨 상황 문자로 전해주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인데 오늘은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먼저 조현 후보자 좀 보면은 야당이 내세우는 거는 그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 투자 의혹 등을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인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무래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뭐 북한이 주적인가 이런 질문도 지금 청문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문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방송통신대 목포 해양대 등에서 보수를 겹치기 수령했다. 이 부분에 좀 집중 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마지막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후에 상여금을 3년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쏠렸던 게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뭐 포함해서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어요. 네. 청문회 이후 평가 어떻습니까?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 계속 대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 방은 없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청문회 조금씩 보면은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기서는 대북관을 두고 주로 충돌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서 사실 안보관이 나오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네. 이 후보자 그 행보 자체를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방북 이력이 있더라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이 주적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 네. 국민의힘은 못하겠다 하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이 그 여당 소속이다 보니까 네.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를 국민의힘이 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 등이 제일 그렇죠. 뜨겁잖아요. 네네.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 요구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좀 기회를 주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진수 후보자는 그 논문 표절 논란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논문 표절도 그렇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켰다. 이게 또 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하면서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원래는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가 있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1순위로 원래는 거론이 됐었는데 네. 더 위태롭게 떠오르는 건 강선우 후보자죠. 그러네요. 결국에 민주당 보좌진 협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줄여서 민보협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민보협 역대 회장단까지 나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직격했어요. 이거 좀 센데요. 네, 그리고 민보협 현직 회장도 인터뷰를 했고 역대 회장단들 이렇게 나섰는데 대다수 아직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거든요. 네, 원래 네. 의원실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좌진 협의회가 나섰다라는 게 버티기로 이제는 일관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네. 것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지금 민보협 역대 회장단 수행보좌진 협의회 여기에다가 참여연대나 여성단체 이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의혹은 후보자의 뭐 이삿짐을 옮겼다 보좌진이 네. 이건데 여기서 강선 후보자가
이삿짐 센터도 있었고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를 했었다. 그랬는데 저 여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거는 이삿날에 식사를 보좌 직원들이랑 왜 합니까? 예. 네. 집에서 따로 밥을 먹어야죠. 예. 예, 뭐 여러 언론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이 돌았는데 대통령실은 일단은 이걸 일축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발언하고 기류는 조금 또 따로 봐야 되는데 네,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아직 낙마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의원들 개개별 온도차도 조금 느껴지고 결국에 대통령실의 선택이라는 건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각 후보자 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보류한다는 입장이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도 지금 요구를 했죠.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자격 후보자들 거취를 비롯해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무자격 6적이라고 해서 6명 후보를 딱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강선우, 이진숙, 조현, 정동영, 김영훈 후보자 이렇게 6명입니다. 네. 지명 철회하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어제도 전재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전재수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거는 여기서부터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게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가 분위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막론하고 문제 삼을 게 별로 없다라는 네. 평가가 야당에서도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전재수 후보자 채택 불발됐고 이 말인즉슨 앞으로는 다 막을 거다. 그렇죠. 예, 여야 대치 상황 또 전방위적인 청문회 공세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네. 제일 타겟이 되는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여론 환기도 있을 수 있고 일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도 의혹이 소명된 후보자들 채택까지 전체적으로 다 막는 거는 과도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걸 또 국민의힘은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일야당 존재감을 부각시킨 어떤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네. 그래서 여론전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 기준이고요.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2교 일대, 영산강 담양군 삼지교 일대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2교, 영산강 담양군 삼지교 일대 인근 지역 주민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어요. 네. 네. 지난주 때는 재판 직전에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네. 오늘은 사유서도 안 냈어요. 대신에 이제 뭐 김계리, 배의철, 배보윤, 윤갑근 이런 변호사들이 출석을 했고요. 예.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9평도 안 되는 수감시설에 있고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 복용하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접견실까지 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재판에 앉아있기 힘든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검찰은 일단 2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접견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고는 하는데 또 나름 접견실에서 이제 변호인단하고 일과 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정 공무원들도 좀 난처한 거예요. 강제 구인은 어렵고
그래서 너무 덥다 이런 불평도 나왔었는데 예. 법무부는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간 뭐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 소환에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얼마 전에 그 방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접견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은 그래서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조치하면서 모스탄과의 만남은 불발이 됐고요. 네. 내일은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 신문도 있습니다. 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구속이 위법하다. 이거 좀 따져달라. 이거를 가려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두고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요. 네. 어쨌든 구속적부심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걸면서 조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하면 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그렇죠.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소방청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모스탄과의 만남도 시도를 하고 내일 신문에는 또 출석한다고도 하니까요. 내일 한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369억 원으로 산정했네요. 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원래 1,000원대였던 주가가 5,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특검팀이 법원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비롯해서 임원진들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이른바 집사게이트 요거는 그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집사에게 거액 투자했다 대기업들이 네네. 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 놓고 사측과 특검이 협의 중입니다. 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등은 이제 오전부터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소환을 했어요. 예. 그리고 VIP 경로설이 나왔던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된 회의 참석했다는 7명을 네. 모두 특정했는데 예. 여기에는 조태용 전 안보실장, 김태효 전 차장,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참석자 중 절반이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 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요. 예.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다시 불러서 경로설의 실체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지 상황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5432님 중부고속도로 이천에서 호법 구간 비가 엄청 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거겠죠. 자, 콩으로 김한샘님은 전주는 비가 많이 왔다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방금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도로 차선이 안 보일 정도여서 차를 갓길에 정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일 때는 너무 무리해서 막 이동하시기보다는 안전하게 좀 비가 잠시 좀 쉬어갈 때 다시 이동을 하더라도 빗길 운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8994님 광주광역시인데요.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호남 지방에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광주천이 내려다 보이는데 범람하기 직전입니다. 다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852님 전북 장수군 번안면 동화리인데요. 집 앞 또랑이 넘실거릴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북 지역이네요. 8237님 충북 천안인데 새벽 내내 내린 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일하던 농장과 집이 다 잠겼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수확을 앞둔 작물도 모두 휩쓸려 버렸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는데 아유 읽으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속상합니다. 아유, 얼마나 정말 땀 흘리면서 아껴서 키운 작물들일 텐데. 자, 6252님, 저는 배달 라이더인데요. 비 올 때면 일할 때 천천히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배달 음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배달하시다가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주문하신 분들 기다리는 마음 애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다만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고요.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그리고 서해선은 홍성역에서 서화선역 일반 열차 운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또 1호선 전동열차는 평택역에서 신창역 구간이 일시 운행 중지되고요. 연천에서 평택역간은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변동되면서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정보 확인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작업이 시작된 구간이 있는데요.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 2차로 막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4차로도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금천 구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입니다. 월곶 분기점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미리 2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시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창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 서 있고요. 군자요금소에서 서안산 부근도 평소보다 많이 막히고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인데요.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일 대결 구도가 농구, 축구 연달아서 펼쳐졌는데요. 네네. 먼저 15일에 있었던 축구 대표팀 경기부터 살펴보면요. 이 0대1로 일본에 패하면서 동아시안컵 우승 내줬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동아시안컵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아마도 무패로 우승을 거두면 어떨까 하는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첫 경기 중국 그리고 이제 홍콩전까지 연달아 무실점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일본전에서도 조금 더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 결승전에서는 전반 8분 상대 제르맹 선수에게 선취골을 허용한 이후에 만회에 실패하면서 결국 0대1로 일본에게 승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일본이 이번 동아시안컵을 차지를 하게 됐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첫 패배 그리고 사실은 더 아쉬운 성적이라고 한다면은 한일전 최근 열린 3경기에서 3연패라는 조금은 좀 뭐랄까 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라이벌 의식이 네.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패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또 이런저런 시도를 했고 나름의 좀 결과를 거뒀다고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한 이후에 네. 조금 더 파상 공세를 밀어붙인 점은 맞는데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어떤 경기력을 앞세워서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라기보다는 네. 상대였던 이제 일본 대표팀이 선취점을 얻은 이후에 조금 빠르게 내려앉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술적인 우위를 가져갔다기보다는 상대가 수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항상 포백 전술을 구사를 했습니다. 최근 네. 축구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수비를 이제 4명 세우는 포백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플랜 B에 대한 중요성을 또 역설을 하면서 네.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네.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과 조금 대비가 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냐면은 모리아스 감독도 홍명보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K리그, J리그 주전파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명단을 작성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무대였던 건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모리아스 감독은 기존 A 대표팀 선수들이 쓰던 전술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전술 내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네. 나타난다면 곧바로 기존 선수들과 좀 융화가 되기 좋은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 예. 같은 전술을 사용하니까. 전체 틀은 그대로 그럼- 유지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동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해외파 합류했을 때 다른 전술에 또 적응을 해야 한다는 네. 두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새로운 선수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술적인 일치는 가져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 홍명보 감독이 본인은 만족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냥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게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 좋은 점들도 많이 발견했지만 고질적인 문제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네. 북중미 월드컵 1년 남았잖아요. 이 문제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특히 한일전에서 드러난 전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기존 벤투호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후방 빌드업이 많이 좀 실종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결승전이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롱볼 축구에 의존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호재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소위 말하는 플랜 B를 홍명보 감독이 추구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플랜 B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를 팬들이나 선수들에게 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준비하고 싶은 플랜 B의 전술이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증명받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동아시안컵 특히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축구 대표팀은 한일전에서 좀 아쉽게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농구 대표팀 네. 일본하고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예, 예전부터 계속 평가전을 진행해올 때마다 네. 1승 1패씩 나눠 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안준호 감독이 선수들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정신력을 재강조시키면서 리바운드를 반드시 압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주문도 가져갈 정도로 네.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또 이제 여준석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올림픽 파리 올림픽 때도 아시아 남자팀 중에서 유일하게 농구 종목에 출전한 게 이제 일본이기도 했고 네. 최근 들어서 또 대한민국 농구와 이제 일본 농구의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이견이 많았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은 그래도 여준석 여준석 같은 선수들이 좀 더 젊은 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한일전의 승리라는 좋은 성과도 덤이겠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이 농구에서 한국과 일본 격차가 좀 컸었는데 이번에 네. 좀 무기력하게 2연패 당하고 일본에서는 이 감독 경질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물론 이제 2연패 했으니 그럴 만도 한데 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일본 대표팀의 전력이 한 1.5군도 아닌 2군, 2.5군? 굉장히 좀 실험적인 기용을 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 경기 전부터 그래도 1승이라도 거두면 다행이지 않을까 정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이제 상대팀 감독의 평가를 들어봤을 때는 네.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스피디한 모습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일본 대표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그 파워풀한 면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에 대한 시선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자면은 그 어떤 파워풀한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했다는 점이 상대 일본 대표팀 수장이 보여준 어떤 대한민국 대표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은 지금 아시안컵 출전 중인데 네. 지금까지 1승 1패 기록했네요. 네, 내일 이제 필리핀과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4강 진출 여부가 또 결정되고 네. 만약에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파리올림픽 예선 출전권을 또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이게 박지수 선수를 앞세운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록 어제 이제 중국에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어서 이 중국의 이 괴물센터라고 최근에 불리는 장쯔위 선수가 있습니다. 네. 키가 2m 3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필리핀과의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파리올림픽 혹은 이제 그 이상의 목표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 일정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상으로 빠졌던 주전 선수들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네.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 LG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우선 이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 선수가 가세할 예정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영현 선수가 최근에 좀 피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동현 선수가 또 하나 필승조로 좀 복귀를 할 예정이어서 네.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요. LG 같은 경우는 전반기 막판 좀 타선 침체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역시나 이 외국인 타자인 오스틴 딘 선수의 부상과 컨디션 회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역시나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의리 선수 저한 150km 던지는 국대 이의리 선수가 네. 돌아오는 금요일 혹은 일요일 로테이션에 이제 NC전에서 등판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어서 이제 나성범, 김선빈 선수도 타선에서 좀 더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최하위권 머물고 있는 키움은 뭐 감독의 단장, 수석 코치 모두 보직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네. 근데 이런 결정 두고 좀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고용욱 단장, 홍원기 감독 그리고 김창현 수석 코치까지 모두 해임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장석 전 대표의 자녀에 대한 어떤 특혜 채용에 관련된 또 의혹이 제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과 전반적인 구단 운영에 대해서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성명을 또 이제 게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의 히어로즈 구단이 운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KB리그 흥행이라든가 선수들의 복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관적이거나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 네. 이 한국 탁구 대표팀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 또 반가운 네. 소식입니다. 남자 복식 임종훈, 안재현조가 세계 최강 르브롱 형제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랭킹도 이제 한 단계 더 뛰어 올랐고요. 네. 르브롱 형제조를 상대로 해서 이제 3대1로 미국에서 이제 승리를 또 거둬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혼합 복식에서는 또 은메달을 추가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러면 예. 현재 세계 랭킹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신유빈 선수가 개인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세계 랭킹이 10위에서 12위로 살짝 내려앉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네. 임종훈 선수와의 혼합 복식 결과는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한민국 탁구에 있어서 신유빈 외에도 임종훈이라든가 안재현 선수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다가올 LA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 경제 뉴스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골라 듣는 영화 이야기 라디오와 팝콘 코너까지 2부에 준비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예전에는 행사나 식을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했는데 2007년에 수정된 최종안이 쓰이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맹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자랑스러운이란 표현을 일상적으로 말할 때 자랑스러운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자랑스러운으로 활용됩니다. 자랑스러운이 줄어서 자랑스러운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맞춤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준말 형태의 활용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 가다나 오다 같은 경우 가요와 오와요가 각각 가요와 와요로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음운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다, 걱정스럽다 같은 비읍 불규칙 용어는 음운 축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스러운, 걱정스러운을 사랑스런, 걱정스런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은 어법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전라남북도에 영향을 주면서 전라남북도는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광주와 곡성, 고창과 한평, 순창 등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남과 충청도 곳곳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빗줄기도 다시 굵어졌고 비구름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서울에도 비가
다시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중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서부 지역에는 120mm에서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고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오늘 낮 동안은 전국 곳곳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호우로 2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와 도로 통제, 열차 운행 중단이 잇따른 가운데 금강유역 하천 7곳의 수위는 위기경보 심각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새벽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금융권 전직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순직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회 재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수로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2분기 생활 필수품 10개 중에 7개 가격이 오른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분기니까 네. 4월, 5월, 6월이거든요. 네. 생필품 가격이 주로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한국소비자협회가 이제 이 올해 2분기 서울 경기 지역의 유통업체 420여 곳에 있어서 판매됐던 3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28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평균 한 3.3%가량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걸 봤더니 맛김이에요. 김이요? 네. 그러니까 김이 어느 순간 이게 음식점에서 나올 때 포장해서 단위수가 좀 적어졌어. 맞아요. 몇 장 안 먹었는데 옛날에 한 10장, 8장 이상 있었거든요. 네네. 한 4장, 5장 맞아. 줄었어요. 혼자 먹기에도 좀 넉넉치 않은 양이 됐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다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맛김이 16%. 상승률 많이 올랐네요. 1위였고요. 네. 2위가 커피 믹스예요. 밥 먹고 달달한 커피 믹스가 12% 올랐습니다. 네. 3위 아이도 안 낳았는데 분유값이 10% 올랐어요. 예. 2위에도 햄, 달걀이 올랐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 김밥 재료거든요. 그러네요. 또 공교롭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도 문제지만 더 주목할 건 소비자들이 지금 이런 품목은 일주일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먹는 그렇죠. 즐겨 찾는 가공식품이다 보니 필수품이죠. 네. 점점 이제 물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4, 5, 6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7월이잖아요. 예. 초복 앞두고 아. 달걀값은 늘 한 판에 3,000원. 네. 고정 가격이 돼버렸고 네. 아마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일부 삼계탕 할인을 하지만 맛집 삼계탕은 뭐 한 마리 먹으려면 2만 원 넘게 줘야 돼요. 네. 몸보신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가격들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한동안 이 쌀 공급 과잉이 좀 우려됐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쌀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쌀, 네. 그다음에 우유 이런 어. 거예요. 네. 사실 계속 소비 줄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한동안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계속 내린다는 소식만 전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1년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20kg이라면 이제 포장 있잖아요. 네. 좀 큰 거. 큰 게 지금 6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가 얼마였느냐? 한 4만 8천 원대. 그러니까 상승률이 지금 12.6%가 오른 겁니다. 네. 이미 일부 이제 유통업체들 사실 쌀이라는 게 메이커별로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이 메이커별로 달라서 이미 6만 원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쌀값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일단은 지금 먹는 쌀은 지난해 생산된 쌀이에요. 그렇죠. 아직 햅쌀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3.2%가 줄었고 재배 네. 면적이 좀 줄다 보니까 예. 여기에다가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서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벼를 수확해도 도정하면서 이 도정률도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 쌀값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여기다가 지난해 이제 쌀값 폭락하니까 정부가 공개적으로 쌀을 시장에서 매입을 했는데 네. 그 매입 물량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 지금 유통 재고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쌀값이라는 게 물론 앞서 제가 이제 수요 공급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은 많아요. 네. 묵은 쌀. 네. 묵은 쌀이 지금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통상 압력으로 쌀 수입 덜라. 그렇죠. 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삶이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할 때 구매가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가전제품입니다. 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쓰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에너지 절약, 내수 진작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 금액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7월 4일부터 이제 구매한 경우에는 이제 제품 소급 적용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아직 환급 시스템, 정부의 환급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7월 4일에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 구매한 영수증부터 시작을 해서 네. 거래 내역서, 제품 일렬번호 이런 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때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할 때 접수하시면 되는데 그 11개 품목이거든요. 예. 뭐 TV 냉장고 다 됩니다.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다 되는데 네. 모든 제품이 대부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다만 이 유선 진공 청소기의 경우에는 2등급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으로 지금 한 2,600억 원 가량 이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이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제 겨울 이 롱패딩을 여름에 샀거든요. 근데 이걸 역시즌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뭐 백화점이나 홈쇼핑 업체에서 이렇게 겨울 의류 상품들 대거 할인해서 여름에 파는데 주변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내가 갖고 싶고 사고 싶었던 정말로 이제 그런데 가격 때문에 좀 망설였던 네. 겨울 제품들 패딩이라든가 밍크코트 고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획기적으로 할인을 한다? 여름에 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역시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폭염 속에서도 백화점, 홈쇼핑이 한겨울 의류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패딩, 밍크코트, 무스탕과 같은 이제 고가 겨울 의류를 최대 80%까지 와. 할인해서 판매 중에 있다 보니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물가 속에 언젠가 구매할 건데 두세 달 있으면 또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네. 합리적인 이제 선구매 기회로 이제 지금 판매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온라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가더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 대형마트 가 보시면 굉장히 겨울 이제 할인 판매하는 의류들의 품목수도 많아지고 손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황의 어떤 한 단면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 굉장히 고가의 겨울 제품을 비싸게 팔면서 백화점도 좋고 유통업체도 좋고 소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은 판매 마케팅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10억 원 이상 하는 고가 아파트 그 계약 취소되는 비중이 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체 이 집토스의 분석을 보니 네. 6.27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아파트 가운데 10억 원을 초과한 비중이 35%. 이전보다 8.1%포인트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5억 원 이하 그리고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구간에 이제 해제 비중은 좀 줄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제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좀 10%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네. 특히나 강남 4구처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해제 비중이 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또 이번 이제 어떤 고강력 이 대출 규제 대책이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집값 조정의 어떤 신호로 작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수자의 어떤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약간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고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위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 원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대부업체 대출이자 최고 상한이 2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 7월 22일부터는 이런 법정 이자율 20%의 3배를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연 60% 초과하는 네. 굉장히 이제 불법 계약이다. 이럴 네.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지금 뭐 기존에는 이제 법정 금리만 넘으면 이자가 무효가 됐지만 이제는 불법 이런 악질 계약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 자체를 이제 무효화해서 채권자는 원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법 등록을 한 이제 필요한 자기 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대법의 불법이 굉장히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리고 성착취하거나 범죄로 굉장히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반사회적 이제 방식으로 굉장히 좀 사회 이제 어떤 이 약자를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법 사금융은 이제 뿌리 뽑겠다라는 이제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뉴스에서 자동차 고의 사고 사기, 뭐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사고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동차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고에 유의하라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만 네. 이 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 피해 규모 전체 보험 사액의 절반이에요. 5,7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수법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거 범죄예요. 그렇죠. 네. 네. 이 고의 사고 다발 구간을 지날 때쯤 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오는
7월 17일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네요. 연말까지인데요. 네. 전국에 이제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35개 고위험 기관에 진입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나와요. 네. 이 구간은 고의사고 주의 지역입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멘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복잡한 교차로 특히나 이제 가해자들의 특성은 보통 과실이 예상되는 운전자 과실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네.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켜지 않았다. 네. 또 일방 통행에서 후진할 때 아니면 이제 교차로 이제 통행 방법 위반한 차량 등을 일부러 부딪혀서 그렇죠.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에 이후에 뭐 병원 치료받는다, 차량 수리해야 된다, 위자료 명목으로 이제 합의금을 유도하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고의 사고로 해서 유인하거나 가담자까지 포함입니다. 네.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약간 특히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 났을 때 또 막 경황이 없어서 이런 사기 당할 위험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운전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이런 감정 때문에 네. 반박을 못 해요. 맞아요. 네. 이런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얘기도 해볼게요. 그동안 석기미들 최애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였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테슬라 좀 갖고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 엔비디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 이제 테슬라였어요. 근데 네. 이제 엔비디아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예탁결제원의 오늘 상반기 기준 통계를 보니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유 금액은 30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투자금은 21억 달러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러자 보니까 부동의 1위였던 테슬라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 만년 2위였던 엔비디아가 지금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 연초 대비 테슬라의 주가는 17% 넘게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19% 넘게 올랐습니다. 네. 특히 지금 머스크 리스크. 네. 아메리카당 창당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굉장히 관계가 경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머스크 형 누구도 못 말린다. 이런 이제 서학개미들이 갈아타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다 전기차 수요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대중국 H20이라는 저사양 네. 인공지능 칩 판매를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4조 달러예요. 시가총액 1위입니다. 네. 오늘도 주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17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년 전, 4년 전 10달러였어요. 와. 그래서 AI 대장주로서 세학개미들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생활경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 상황 오늘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0466님 출근길 서울 성북구 요양병원 앞에 우수관이 막혀서 여러분이 나와서 이거 해결하려고 고생하는 거 봤어요. 비가 계속 온다니까 우수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물 차오르더라고요 해주셨고요. 6786님 여기는 부산인데요. 후텁지근한 날씨로 너무 습합니다. 다른 곳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네요 해주셨고요. 2090님 대전이네요. 대전 빗줄기가 잦아들었다지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네요. 난생 처음 친정 가족들이랑 내일 해외여행 떠날 예정인데 모쪼록 안전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까지 이제 전북 지역, 광주 지역 비 많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지역에서 소식이 들어왔네요. 1960님은 울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봄비처럼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쏟아집니다. 장보러 나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셨고요. 3353님은 제천인데요. 지금도 강풍과 함께 비가 많이 옵니다. 주말까지 비 온다고 하니까 출퇴근길 걱정되는데 모두 극한 폭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18님 여기는 전남 장성 황룡강변 근처인데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섭게 내립니다. 황룡강 물도 많이 불어나서 무섭게 흘러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 최근 비가 유독
이렇게 예상도 못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우산도 꼭 챙겨서 다니시고 비 대비 잘 하셔서 안전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폭우로 도로 통제 중인 곳은 어딘지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나들목에서 서산나들목까지 차단되고요. 대전 당진고속도로 면천나들목 부근도 양방향 통제였습니다. 지금은 대전 방향으로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일반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경부 일반선 서울에서 대전, 장항선 용산에서 익산,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성, 충북선 오송에서 공전까지 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복정 부근에 물고임 현상이 있고요. 양재천교와 증산교 하부도로는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빗길은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오전까지 비 많이 내렸거든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제가 있는 경기권도 비가 참 많이 내렸고 네. 오는 길 그래도 다들 안전운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잘 왔는데요. 네.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면서 보니까 이게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이제 운동화 젖으니까 장화나 아니면 고무로 된 재질의 신발을 신는 이제 어른도 있고 아이도 많은데요. 네네네. 네, 이런 고무 신발은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끼임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비가 온 바닥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서 가급적 착용을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장화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일상적인 비에서 장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처럼 집중호우가 내려서 특히 이제 길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이 발목이나 종아리 넘게 차오른 경우에는 이 장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신어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장화 내부에 물이 쉽게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장화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배출도 잘 안 되고 걷는 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더 그럴 거고 그 장화는 보통 운동화처럼 딱 맞는 사이즈로 신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큰 사이즈를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더 넘어지기도 쉽고 장화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또 미끄러져요, 잘. 그래서 더 부상의 위험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걸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이 급속도로 이미 발목 이상 물이 차오른 곳은 대피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화 때문에 잘 못 걷게 돼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비가 내릴 때는 괜찮지만 폭우가 내리거나 이런 예보가 되어 있다면 장화 착용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권하지는 않고요. 운동화가 적기는 해도 그래도 장화보다 가볍고 물이 들어왔을 때 벗기도 쉽고 물도 잘 빠지니까요. 장화 대신에 운동화 같은 신발을 권하고 다른 신발도 미창 너무 미끄러운 신발은 안 신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많이 신는 장화가 폭우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거랑 관련된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비가 좀 잦아들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7월 하순이 되면 곧 대부분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학, 휴가철에 물놀이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매년 장마철 지나고 물놀이 도중에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물놀이를 안전하게 했더라도 이 물놀이 끝나고 나서 건강 이상이 생겨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히 휴가철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 올여름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를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오늘처럼 비 많이 오는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물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련해서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커피,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가서 뭐 제일 조심할 거는 당연히 안전사고인데 요즘 저도 이제 뉴스 하면서 이 물놀이 관련 사고 소식 많이 전해드리게 되고요.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한강 수영장에서 20개월 아기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영장이 저도 아이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었던 곳이라서 충격이 더 컸는데요. 네. 이런 사고들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어서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뉴스를 볼 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할 때였는데 네. 유치원 다니는 나이대 아이들 3명이 네. 여름 휴가철에 거의 동시에 중환자실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들은 모두 휴가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물에 놀고 있다면 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른 중 한 명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뭐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안전요원분이 모든 상황을 다 완벽히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른이 꼭 보호자가 잘 보셔야 되고 계곡처럼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익히 알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놀러 가 보면 은근히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도 꽤 많아서 되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계곡은 바닥도 미끄럽고 유속도 위치에 따라서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있어서 어른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치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어른들이 잘 감시하고 교육을 잘 해야겠고 파도가 치는 바다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파도에 맞아서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튜브에 타고 있는 아이가 바다 멀리 떠밀려가는 사고도 매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런 적 있었거든요. 아찔하고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런 사고 가능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다나 계곡에서 놀 때는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곳은 물놀이 하지 말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장마나 이런 폭우가 있고 난 다음에 비가 올 땐 당연히 안 노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물이 많이 불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통제하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물놀이 하시면 안 되겠고 물놀이 해도 안전한 곳에서만 하시되 그리고 또 계곡이나 이런 바다에서 놀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발바닥에 뭘 밟아서 상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아쿠아슈즈 같은 거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튜브나 구명조끼 준비해서 안전하게 노는 것도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재난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20분 기준 경북 청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청도 지역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주민분들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좀 어릴 때 보통 뭐 이제 호텔 수영장이나 뭐 실내 수영장 이런 곳들 위주로 많이 가는데 이런 곳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실내 수영장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여기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전 요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성수기에 수영장에 사람이 꽉 차면 발견과 구조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뭐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타고 있는 튜브가 뒤집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보행기 튜브라고 해서 튜브 가운데 이렇게 마치 바지 모양처럼 생겨서 다리를 끼워서 끼울 수 있는. 보통 어린 아이들이 튜브에 이렇게
딱 낄 수가 몸을 끼우기 힘드니까 네네. 몸을 고정을 시켜주는 튜브가 있는데 네. 이게 뒤집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빠져나오기가 더 네. 힘들겠어요. 일반 튜브는 뒤집어지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냥 물로 쏙 빠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보행기 튜브에 앉아 있는 아이가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튜브에 아이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만 네, 정말 그 아이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고가 의외로 나타나는 게 이 실내 수영장의 배수구입니다. 네, 이게 수영장들은 보통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있는데 이 배수구에 껴서 3년 전에 네. 어떤 아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아빠 수영장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서 놀지 말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위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측에서도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배수구 뚜껑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이런 곳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여기 배수구가 있다 이 표시를 좀 눈에 잘 띄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실내 수영장 물이 이렇게 락스 같은 냄새가 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차염소산 나트륨 이런 소독약이 네. 이제 물의 소독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런 소독약은 용법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왜 안전하다고 하냐면 일단 농도만 적당히 잘 관리가 된다면 네. 사실 뭐 마셔도 된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는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상 있고 특히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수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물로 전파되는 질환이죠. 이게 여름철 실내 수영장이나 야외 수영장 모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항상 위생 문제에 여러 감염병이 돌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소독약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물놀이 하다 보면 침도 뱉죠. 그리고 뭐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코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하반신이 우리 물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물 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수영장 자체가 찜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근데 저도 실제로 아이 데리고 저희 조카들이랑 소독약 없는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물놀이 끝나고 아이들 눈병에 수족구에 장염에 아주 단체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저는 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독이 된 수영장에서 노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도 혹시 아이가 뭐 피부가 좀 약하거나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실내 수영장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소독약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특히 피부가 예민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수영장을 좀 피하면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특히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수영장 자체를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의 장벽이 손상된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물에 오래 담겨 있으면 물 속에 있으니까 피부가 촉촉해질 것 같지만 물 속에 피부를 10분에서 15분 이상 담가 놓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꼭 그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부는 건조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은 목욕할 때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넘지 말라고 하는데 수영장에서 노는 것 자체가 이 피부의 보습에 좋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소독약이 있다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피부의 자극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피부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 중에 피부 감염이 있어요.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되면 피부 그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굉장히 오래 고생할 수 있어서 이게 꼭 락스가
바닷가 안 풀어져 있는 그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균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라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본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물놀이 갈 수 있는 컨디션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물놀이를 가게 된다면 중간에 자주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깨끗한 물로 한번 몸을 씻어주고 예. 말리고 보습해주고 이렇게 휴식 시간에도 보습을 잘 신경 써주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이제 진짜 무더울 때 이게 뭐 길거리에서나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막 신나게 분수에 막 뛰어들어서 노는 모습 보거든요. 너무나 막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좋기는 한데 야 저거 수질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떨까요? 그렇죠. 바닥 분수나 아파트 물놀이장은 아무래도 수질 관리가 일반 수영장보다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행인 거는 각 지자체에서 요즘 아파트 물놀이장이나 공원의 바닥 분수 같은 곳에 수질 검사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놀이 전에 수질 검사 결과표나 아니면은 그 결과표가 관리사무소나 물놀이장 근처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미리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의 한 가지 팁은 각 지역마다 카페들 있잖아요. 뭐 맘카페도 있고 일반 지역 거주민 카페도 있는데 네네. 인터넷 카페요. 네, 인터넷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 물놀이 하고 나서 아프다는 소식이 올라오진 않는지 잘 살펴보셨다가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데 정보가 잘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네. 왜 우리 동네 소아과에 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검진이나 진료받으러 갈 일이 있잖아요. 네. 가서 소아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네 요즘 물놀이하고 아픈 아이들 많다. 그러면 동네에서 물놀이 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없더라도 동네에 뭐 우리 동네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장염이나 수족구 돌고 있다. 뭐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동네 물놀이장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자, 조금 전 또 기상특보가 들어와서요. 1시 30분 기준이고요. 전북 경천 순창군 옥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경천 순창군 옥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조금 이렇게 뭐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바닷가 놀러 갔을 때 물놀이는 안 하고 그냥 모래놀이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 중에 겁 많은 아이들,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많이 합니다. 네. 이것도 물놀이의 위험성을 피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고 재미있는 놀이 방법이죠. 그런데 네네네. 문제는 모래사장은 그늘이 없어서 매우 덥고 모래가 뜨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피부가 탄다라고 하는 일광 화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화상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예. 긴팔 긴바지로 몸을 잘 가려주시고 아이들용 선크림도 잘 발라주시고 파라솔이나 아니면 큰 우산 가져가셔서 이제 그늘로 이제 휴식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모래가 뜨겁다면 아이들 신발 신겨주시는 것이 좋고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모래놀이를 하러 바닷가에 가면 하는 방법이 네. 제가 이제 바닷물 떠다가 아이가 놀 자리 주변에 좀 뿌려줍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바닥을 조금 식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네. 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이랑 물놀이 겁나서 못 하겠는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물놀이 장소가 안전한지 지금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엔 특히 안전한지 잘 확인하시고 네.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물놀이 이후에 빨리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중간중간 잘 쉴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장소가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물놀이 이후에 빨리 샤워하고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고 무조건 아픈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름철의 딜레마가 이런 물놀이가 무섭다고 실내에서만 시간 보내다 보면 에어컨을 너무 오래 쓰게 되는데 아이들도 냉방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문자 상담 가기 전에 추가로 들어온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1시 30분 기준 경남 함양, 전남 영암, 전북 임실과 정읍 지역에 호우경보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양, 전남 영암, 전북 임실 정읍 지역입니다. 호우경보 발령됐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온 문자 상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장민진님께서
8살 아이 키우고 있는데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고무 신발 많이 신는 그 크땡땡 있죠. 이거 신기는 거는 괜찮은가요? 물어보셨어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크땡땡 신발이 네. 바닥도 좀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 신발 안쪽에서 아이들 발이 또 미끄러지거든요. 네, 이게 좀 여유로운 편이죠, 신발이. 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아쿠아 슈즈가 제일 안전한데 샌들 중에 이제 끈으로 꽉 조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전하긴 한데요. 그게 또 아이들이 발이 또 샌들 살아서 빠져요, 잘. 그래서 아쿠아 슈즈가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뭐 바다나 계곡이나 이제 물놀이, 야외 물놀이 가실 때는 아쿠아 슈즈를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4156님, 4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계곡에서 놀 때 혹시 물에 기생충 있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떨까요? 하셨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외국에서는 뭐 위험한 아메바나 이런 거 질환 때문에 물에서 그런 계곡에서 노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물이라는 게 맑을수록 그 안에 어떤 생물명체들이 살아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매년 계곡이랑 바닷가, 해수욕장 물 수질 검사거든요. 그거 내가 놀러 갈 곳에 그런 수질 검사가 된 곳인지 수질 검사 결과가 괜찮은 곳인지 확인하고 놀러 가시면 이런 염려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도 이렇게 수질 검사를 꼭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하나22님, 해수욕장 바닷물은 수인성 질환 안심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아까 수영장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수영장하고 바닷물이 차이점은 물의 이제 규모가 다르죠.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고 그래서 수인성 질환은 많이 안심해도 되고요. 대신 이거 해수욕장 바닷물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에게 피부 자극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짠 물이라서. 그래서 이런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 바닷물에 닿았을 때 좀 따가워한다고 하면 이제 물놀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요즘 뭐 해파리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공지가 올라오고 하니까 미리 그런 안전 문제도 확인하고 해수욕장에서 노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64님, 신생아 아가도 여름철 물놀이 할 때 선크림 발라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선크림? 선크림 제품 중에 아기가 이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 있거든요, 제품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 바르는 게 좋겠고 아이들 선크림 바르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씻기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은 계속 남아 있으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팔 바지 수영복을 입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창녕군에서 하천 범람 우려로 송진 2구 마을 주민분들 송진 1구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창녕군 하천 범람 우려로 송진 2구에 계신 마을 주민분들 송진 1구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명령 내려졌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곧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OTT 작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국내에 처음 공개된 30부작 시리즈 번화라는 작품입니다. 번화라는 작품. 왕가희 감독이 이 일대종사 이후로 지금 10년 만에 내놓은 연출작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처음 공개되고 신드롬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폭삭 소환수다의 반응 같은 그런 반응이 이제 중국에서 이 작품이 공개된 후에 벌어졌었어요. 왕가희 감독이 연출과 총 제작을 맡아서 30부작 시리즈로 탄생한 번화는 애초에는 OTT 시리즈와 영화를 동시에 작업하고 시리즈를 먼저 완성한 직후 영화를 만든다고 알려져서 더 팬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촬영이 들어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촬영과 후반 작업을 마치고 2023년 12월에 중국에서 먼저 공개가 됐어요. 네. 방영되자마자 10분이 채 안 됐을 때 실시간 전국 기준 시청률이 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큰 흥행이에요. 네. 중국에는 네. 워낙 채널이 다양해서. 그렇죠.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고 4년 뒤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마천루인 동방명주탑이 완공되는 그 시기에 상하이 그 세계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반세기 상하이 역사를 대변하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012년 발표돼서 중국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마오둔 문학상을 수상한 번화 소설은 네. 문화 대혁명 시기를 거쳐온 상하이 젊은이들의 삶과 도시의 풍경을 진솔하고도 생생하게 그려낸 진위청의 대표작입니다. 네. 왕가희 감독은 먹고 사는 일, 생업 이외에도 한 도시에는 생활이 필요하다. 도시 상하이에도 상하이만의 생활, 정신, 문화의 지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바로 번화다. 이렇게 원작에 매혹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왕가희 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90년대, 2000년대를 풍미했던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감독 중 하나인데 워낙에 이 특유의 영상미나 뭐 편집 감각이며 또 의미심장한 이런 대사들이 잘 어우러져서 네. 좀 세련된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 뭐 MZ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필이 되면서 재개봉도 하고 있고요. 네. 꾸준히 영화들이 뭐 재개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화양연화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요즘 분들도 다 네. 알고 계시는데 뭐 그 위에 준경삼님 해피투게더 네. 뭐 정말 국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왕가희 감독이 이 섬세한 연출과 독보적인 영상미로 90년대는 정말 아시아 영화계를 휩쓴 그런 감독이잖아요. 네. 그 감독이 만든 첫 번째 드라마라고 해서 이 작품이 더 화제가 됐었고 네. 개혁 개방 시기 90년대 상하이 개혁 개방 시기에 가난한 청년인 아바오가 자본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백만장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네. 작품은 아바오와 그를 둘러싼 세 여성 링츠, 미스왕, 리리 이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사랑과 야망, 고독을 오가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서사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고요. 네.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지루하지 않아요. 영화가. 네. 처음에 딱 그 배경에만 그 적응을 하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막 흘러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네. 또 왕가희 감독 특유의 인물 심리 묘사,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져서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왕가희 감독은 상하이 출신이에요.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홍콩으로 이주를 하는 감독인데 네. 고향인 상하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4년 번화에 판권을 매입한 후에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의 촬영 기간을 거쳐서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네.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상하이 필름그룹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상하이의 눈부신 야경을 사실감 있게 재현하기 위해서 1990년대 황허루와 진셴루의 거리를 1:1 비율 동일한 이제 크기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상하이의 대규모 촬영지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네온 사인, 호텔 실내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같은 그 90년대 소품 정말 세심한 고증을 거쳐서 진짜 90년대 느낌을 확 주고 있고 왕가희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상하이와 관련된 옛물품 모집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대요. 진짜 그 정도로 고증을 확실하게 한 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들까지. 네. 번화에서 주인공 아바오는 1993년 난징루를 걷다 보면 날아갈 것 같은 시대란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는 운 좋게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 그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정의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기였다. 그냥 그때 막 주식 투자 붐이 일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이제는 30년이 지났죠. 이 번화라는 작품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건 현재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인이 온갖 희망과 꿈에 부풀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하고 함께 열렸던 국제 OTT 축제에서 이 번화가
뭐 최고 작품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는 전 세계 우수한 TV, OTT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여는 시상식이고 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수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네. 버나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수상했고 버나에 출연한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가 나무 주연상도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네. 왕갈 감독이 이 번화의 국내 이제 상영을 앞두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번화 예고 영상이 이제 먼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왕갈 감독은 번화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한국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번화는 여러분을 1990년대 상하이로 안내할 것이다. 당시 상하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작품은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드라마가 삶의 통찰력과 공감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왕가위 감독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꼭 봐야 할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40분 기준 경남 산청군 그리고 합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 산청 합천군 호우경보 발령됐고요. 광주광역시 평림천 평림교 또 담양군 증암천 양지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평림천 평림교 담양군 증암천 양지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번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네, 작년 칸 영화제와 부산 영화제에서 공개돼서 찬사를 받은 프랑스 영화 알랭 기로디 감독의 미세리 코르디아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좀 어렵죠. 네. 라틴어로 자비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비, 네. 영화에서는 욕망과 죄책감, 용서의 복잡한 관계를 비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좀 굉장히 독창적인 네. 이런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고 들었어요. 네, 알랭 기로디 감독은 프랑스 영화의 약간 길이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무슨 영화지? 정말 이제 좀 어. 신기한 영화이고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인데요. 네. 이 영화는 옛상사의 장례식을 위해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내려온 청년 제레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 사건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심리 서스펜스 그리고 블랙 코미디가 한데 얽혀 있는 네, 독특한 스릴러입니다. 예. 호수의 이방인 스탱 버티컬 노바디스 히어로 이런 은밀한 성적 욕망과 사회 도덕적 경계를 실험하면서 장르의 혼합과 전복을 통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묘한 영화 세계를 구축한 프랑스 퀴어 시네마의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알랭 기로디 감독이에요. 네. 칸 영화제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첫 상영된 후에 2024년 작년 칸 까이에디 시네마 올해 영화 1위에 등극한 작품이기도 하고 네. 해외 매체들로부터 일치된 찬사를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알랭 기로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네. 호수의 프랑스한 영화 채널에서 호수의 이방인을 비롯해서 5편의 알랭 기로디 영화를 언급하면서 기묘한 괴력의 작품들 항상 신작이 궁금해지는 감독 이렇게 기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야, 이 알랭 기로디 감독 하면은 프랑스 퀴어 시네마의 뭐 새 장을 연 그런 네. 주역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 좀 진짜 프랑스에서도 좀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호수의 이방인으로 2013년에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감독상과 퀴어 종려상, 그러니까 퀴어계의 황금 종려상, 네네. 예, 이것을 이제 동시에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미세리 코르디아 역시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초청이 됐었습니다. 네. 심리를 파고드는 연출, 촘촘하고 예리한 이야기 구조, 블랙 코미디 항상 이제 이분의 영화의 키워드예요. 네, 네. 이런 장르 영화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네. 제레미와 마을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자비와 용서, 인간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로디 감독은 내게 욕망은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다. 이런 미스터리를 키워서 관객이 의문을 품고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것이 욕망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까이드 시네마는 비극과 부조리, 종교적 색채가 공존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 욕망을 묘사했다.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은밀하게 유혹적인 분위기를 자낸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알랭 기로디 감독의 미세리코르디아 살펴봤고요. 다음 영화 어떤 영화를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드릴 영화는 K 애니메이션입니다. 오. 장성호 감독의 영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 흥행 기록을 깼다고 해서 또 화제 올랐거든요.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최고 흥행 역사를 썼어요. 네. 4월에 북미에서 킹 오브 킹스가 먼저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요.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누적 수익 5,384만 달러를 넘어서서 6천만 달러 넘는 기록을 세웠고 이 작품은 국내 특수시각 효과 1세대로 30년간 영화계에서 활약한 그 장성호 모팩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장성호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암살 1987의 김우영 촬영 감독이 참여했고 명량 파묘의 김태성 음악 감독 이렇게 굉장한 제작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연기도 엄청난 배우들이 등장해요. 케네스 브레너, 오스카 아이작, 우마 서먼, 마크 해밀 이런 글로벌 스타들이 목소리 캐스팅이 되어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문학의 거장이죠.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을 위해 쓴 예수의 생애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디킨스가 아서왕을 동경하는 막내 아들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 속 영화? 액자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장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기획 단계였던 2015년 10년 전에 기획된 작품인데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은 주로 영유아물로 분류되는 데다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겨냥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는 신앙을 떠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면서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원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디킨스 모르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워낙 거장 이제 소설가인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쓴 예수의 생애를 각색한 작품이고 아서왕을 동경하는 자신의 디킨스의 개구쟁이 막내 아들 월터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월터는 어느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 예수가 태어난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월터는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끌리게 되고 또 예수에게 닥쳐온 시련과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정성호 감독은 또 이 영화가 이제 영어로도 더빙이 되고 한국말로도 더빙이 됐는데 한국 더빙 배우들도 정말 쟁쟁해요. 일단 배우 이병헌이 찰스 디킨스 역을 맡았거든요. 벌써 끝났네요. 이병헌의 경우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라는 인물과 사랑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줬고 캐릭터와의 감정 호흡을 탁월하게 표현해주었다. 그리고 캐서린 디킨스 부인 역의 이한이에 대해서는 풍부한 음색 덕분에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시잖아요.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완성됐다고 하고 예수 역을 진성규 배우가 맡았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 연극 배우 출신다운 탄탄한 발성이 기존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캐릭터로 이 예수 캐릭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킹 오브 킹스 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지금까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또 전해드립니다. 1시 50분에 대구 지역 전체 또 경북 성주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 또 경북 성주군 호우경보 발령됐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여서 전방 거리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시기 바라고요. 개울가 근처는 그냥 접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날은 물놀이도 좀 삼가시고 이왕이면 야외 활동도 좀 꼭 필요한 일 아니라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 모바일 피자 쿠폰, 커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전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